자, 지난 시간에서 39페이지요. 자, 신의적 파트에서 쌍가로 3번 강행규정 빨간 줄 할게요. 신의적 파트에서 가장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강행규정. 신의 성실 원칙에 관한 민법이죠. 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포함한 민법이죠는 임의 법규가 아니라 뭐요?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더라. 즉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죠, 그죠? 사인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조문은 임의 법규, 임의 원칙이지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은 제가 강조를 한다 그랬죠. 따라서 강행규정입니다. 또 최소한 공동체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뭐요? 반드시 이와 같은 최소한의 행동 원칙인 신의적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준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교과서 표현요. 따라서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뭐요?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죠? 판단할 수 있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의적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지문화됐던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강행규정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요. 양자의 관계.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뭐예요? 신의척에 반하면 이양의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으로 봅니다. 자, 넘길게요. 신의척의 적용 범위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물권법, 채권법까지, 그죠? 즉 제3법까지만 적용되고 가족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족법에서는 별도로 따로 규정을 둔다 했습니다. 근데 신의척은 뭐요? 당연히 누구나 찾게 된다, 그죠? 따라서 신의척은 민법 전체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에는 그 적용이 없다 된다, 그죠? 따라서 민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하튼 내가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뭐예요? 나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당연히 배려하면서 권리 내지 의무를 행사하는 게 당연하겠다, 그죠? 따라서 민법에 따른 어떤 법률 분야만 아니라 모든 법률 분야에서 당연히 이와 같은 원칙은 최소한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모든 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의 일반 원칙. 따라서 행정법, 소송법 등 뭐요? 모든 법의 일반 원칙. 여기까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적용 범위 볼게요. 신의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첫째 줄 민법 전체,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뿐만 아니라 뭐요? 둘째 줄 행정법, 소송법 등 나머지도 뭐요? 모든 우리 사회 법 분야, 모든 법의 일반 원칙 체크할게요. 따라서 공사법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주된 적용 범위. 자, 주된 적용 범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안 됩니다. 자, 주된 적용 범위. 자, 민법 2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은 38페이지로 가볼게요. 38페이지. 조문.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의에 쫓아서 동그라미 되어 있다, 그죠?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된다. 2항.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믿음이란 단어가 없죠, 그죠?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법 전체인데 그 중에서 그죠? 당연히 신의척은 믿음 관계 있는 자 사이만, 그죠? 믿음 관계 있는 자, 즉 신뢰 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다른 말로 뭐예요? 특별 결합 관계에 있는 자 사이. 특별 결합 관계. 따라서 조문 자체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죠? 따라서 믿음 관계가 없는 자에게 믿음을 배반했다. 이 같은 단어는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신의척은 이 같은 믿음 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따라서 원칙 어디입니까?
채권법이다. 그죠? 따라서 신의책 원칙 채권법에서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권리남용금지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믿음이란 단어가 없죠. 그죠? 따라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이와 같은 신뢰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믿음 관계 없는 자 사이도, 다른 말로 특별 결약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주로 뭐요?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뭐요? 마구 통행길을 뭐요? 담장을 쳐서 이웃 사람들의 어떤 도로의 통행을 막더라고요. 아무리 소유권자라도 이거는 자신의 소유권을 남용한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주로 소유권 등 권리 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뭐요? 역할하죠. 그죠? 따라서 물권법에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된 적용본위 볼게요. 즉, 신의책은 믿음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에 반해서, 그죠? 따라서 채권법에서 주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물권법에서. 그래서 2번, 신의책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믿음에 반해서, 그죠? 또이 같은 신뢰 있는 관계 있는 자 사이, 즉 특별 결합 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뢰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도.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깊이 있게 출제된 건 없어요. 출제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할게요. 신의책은 민법 전체다. 그죠?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책은 강행법규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의책의 기능으로 간다. 신의책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그죠? 자, 첫 번째, 최종적인 민법의 법원. 신의책은 다른 말로 조리죠. 그리고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간섭법도 없을 때 마지막 재판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이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의 구체화 기능이라는 것은 자, 어떤 거냐?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내용 보세요.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내가 어떤 권리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죠? 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 밑줄 긋고 생각할게요. 신의책은 법률 또는 법률 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자, 밑줄 긋게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또는 권리 의무 행사를 뭐요? 제한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그 다음에 권리 행사는 절대적 자유일 수 없죠. 그 권리 행사 의무행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답니다. 한번 지문화 됐습니다. 자, 어떤 거냐? 먼저 판례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40페이지에 하고 위에 또 41페이지 판례가 있죠. 첫 번째 판례요. 40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다면은 병원은 당연히 뭐요? 치료 의무가 주된 의무겠지만 신의책상 뭐요? 입원실에 둔 환자의 기중품 등을 도난으로부터 방지할 의무도 신의책부터 생기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가 신의책으로부터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환자 측은 그와 같은 도난 사고가 생겼다면 거리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신의책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그 권리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죠. 그다음에 의무 이행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의무 이행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행사의
의무 이행과 권리행사에 어떤 제한을 하는 기능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도 구체적 타당성에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우리가 신의척은 어떤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이었다고 그죠? 일반 조항.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개별 조항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죠. 따라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1차적으로 뭐요? 개별 조항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한다 그죠? 근데 개별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사건 처리가 우리의 어떤 법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죠? 그때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또는 뭐요? 다른 말로 보충적으로 신의척을 적용해서 뭐요? 적용해서 그 불합리한 결과를 수정하겠다 그죠? 이를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이라 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어느 거냐면은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판례 3번 판례를 보세요.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매수인이 9,990만 원까지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하면 10만 원은 이행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 아니죠. 그 채무 불행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상식상 이와 같은 거의 대부분의 매매 대금이 지급이 끝났죠. 근데 극히 경미한 어떤 일부의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법적 상식에 맞지 않죠.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떤 개별 조항을 무리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을 때, 그죠? 예외적으로 신의척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죠? 먼저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그런 겁니다. 자, 기타. 4번 기타 체크할게요. 한번 출제가 됐어요. 신의척을 적용하면서 없던 권리를 창설, 다른 말로 발생, 있던 권리의 내용을 변경, 있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창설, 변경, 소멸 기능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설 기능, 첫 번째 판례. 그래서 병원이 신의척상의 의무인 도난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뭐요? 그에 대한 도난 사고에 따른 환자 측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신의척부터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죠.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분양업자가 사전에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의 설치 예정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신의척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다 하지 않으면 사기가 된다고 그죠. 부적인 사기. 그래서 3번 판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의척의 한계 체크할게요. 신의척의 한계도 강행 규정 등과 더불어 뭐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주요 논점입니다. 신의척의 한계.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우리 민법 전체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그죠? 자기보다 더 힘센 원칙이 있으면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요? 제한 능력자 제도와의 관계다. 그죠? 즉 우리 법은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철저히 보호를 하겠다. 그죠? 최대한으로 보호하겠다. 이게 입법자의 결단이기 때문에 신의척을 이유로 뭐요? 제한 능력자 측에 가지는 취소권을 부정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고요. 신의척의 한계. 제한 능력자 제도에 관해서는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취소하는 결과 상대방에게 엄청난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뭐요? 여하튼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신의척을 이유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강행 법규와의 관계입니다.
신의체가 뭐요? 강행법규인데 일반 강행법규죠. 근데 개별 강행법규가 있다면 당연히 뭐요?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개별 강행법규가 신의책보다 우선한다 그죠? 따라서 개별 강행법규와 신의책이 충돌하면은 신의책은 적용되지 않고 개별 강행법규가 우선합니다. 자, 거기다 체크할게요. 신의책 적용 결과 오히려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과,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과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러면 개별 강행법규가 우선하죠.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의책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인 판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 3번 판례다 그죠? 투신회사가 고객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한다 그죠? 권유하면서 어떻게 권유합니까? 만약에 깡통이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는 뭐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있을 수 없어요. 정권거래법에 반하기 때문에. 여하튼 정권거래법은 강행법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요, 신의책을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죠. 근데 정권거래법에 하면 그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신의책을 통해서 반환해라 하면 뭐예요? 정권거래법에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는 신의책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하면 4번이요. 따라서 단골지문 체크할게요. 판례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죠? 여기까지. 이와 같은 주장은 신의책 위반이 아니다, 그죠? 신의책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아니다는 거죠. 자, 판례 1번은 제한 능력자와의 관계가 는 판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예요? 상속도 강행법규죠.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나는 상속을 안 받겠다, 그죠?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상속의 포기가 될 수 없다 그죠?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법에다가 상속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나도 상속을 받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죠? 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가 신의책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고 의무의 행위 신의책에 반하면 의무 불이행이 된다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책에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를 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강행 규정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조항이더라.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민법 전체, 또한 뭐예요?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더라. 그래서 신의책은 한계가 있다 그죠? 제한 능력자 제도와 충돌하면 제한 능력자 제도가 우선하더라. 개별 강행법규하고 충돌하면 개별 강행법규가 우선하고 신의책은 적용되지 않더라 그죠? 자, 신의책의 파생 원칙으로 갑니다. 다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세 가지의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정 변경 원칙이죠.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사정 변경 원칙. 즉 법률행위 당시에 뭐예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기초된 사정이 뭐예요? 그 이후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현저히 변경이 된 경우 원래 법률의 효과를 고집하는 것이 일방에게 극히 불리하여 신의책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는 뭐예요? 그 법률행위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수정하거나 이를 원치 아니하면은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신의책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민법의 규정입니다. 딱 한 번 지문에 된 적이 있어요.
민법전 어디를 보더라도 사정 변경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정은 존재치 않습니다. 다만 신의척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뭐요? 개별 규정은 다수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종 대금 정감 청구예요. 그죠? 정감 청구. 그래서 임대차에서 뭐요? 차임을 약속을 했는데 사후에 급격하게 뭐요?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고 그죠? 그럼 차임을 장내에서 감액해달라고 그죠? 반대로 폭등했다고 그죠? 그럼 빌려준 자가 빌린 자를 상대로 그 차임을 올려달라고 그죠?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개별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규정은 존재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판례 태도 체크할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사정 변경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학설은 우리 시험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요. 특히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요?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해제권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해제권. 이와 같아서 판례가 아직까지 뭐요? 실제 사건에서는 한 번도 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론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사안을 주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뭐요? 지문이 있는 순간 바로 틀립니다. 그렇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요?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해지권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자, 여기까지 볼게요. 판례 태도. 판례는 뭐요? 웬만하면은 어떤 사정 변경의 원칙을 쉽게 인정 못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한번 법률 행위했다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것을 중간에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웬만하면 자신의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는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웬만하면 인정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특히 판례는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해제권의 인정과 해서 체크할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아직까지 뭐요? 실제 사건에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셋째 줄 해제권은 이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1, 2번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 여부요. 그러니까 뭐요? 인정치 않는다면 기억하시면 되죠. 인정치 않는다. 해제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3, 4번입니다. 해제권 인정한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자, 키포인트. 세 번째 판례.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특정 채권. 자, 여기다가 키포인트죠.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특정 채무. 자, 설명드릴게요. 회사에 이사직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은행가에 체크할게요. 계속적 거래는 불확정적 채무, 다른 말로 불특정 채무에서 연대 보증을 썼습니다. 회사가 경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은행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뭐요?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사직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요구로 보증을 썼습니다. 연대 보증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회사를 간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회사가 빌리고 갚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증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 경우는 퇴사 이후부터는 뭐요? 당연히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전에 생긴 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퇴사한 이후부터는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대되는 판례요. 4번 보세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뭐요?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니고 셋째 줄 보증 당시 체크할게요. 그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확정 채무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와 달리 처음부터 뭐요? 회사가 은행부터 10억을 빌리고 언제까지요? 20년, 2021년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변제하겠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A가 보증을 섰다 그죠? 이는 앞부분하고 다르다 그죠? 그때는 어떤 확정 채무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퇴사했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판례는 사정 변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아직까지 계약을 사정 변경을 위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해제권 행사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실효시키는 해지권은 인정한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라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퇴사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이후로부터 채무는. 그렇지만 확정 채무에서 보증한 자는 뭐요? 퇴사를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의 해제의 요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어떤 예를 들죠? IMF 예를 들었다 그죠? 갑을 간의 전세 계약이 6월 중순경에 전세금 3억으로 근데 갑자기 9월 중순경에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국가 부도 사태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죠? 그 시세에는 전세금이 1억 5천이 적당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변화를 이어서 계약 관계를 해제를 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느냐? 자, 볼게요. 첫 번째.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와 같은 사태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죠?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에 맞춰서 내용을 합의했기 때문에 사정변경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동원칙 적용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한번 계약을 했다면 뭐요? 계약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죠? 계약 준수가 원칙이죠 그죠? 이와 같은 계약 준수 원칙에 고집하면 이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그죠? 예외로서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정한 요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체크할게요. 첫째 줄 43페이지 제일 위에. 그 다음 이때 사정이라면 뭐요? 전세계약의 가장 기초되는 사정이 전세금이겠죠. 이 같은 기초되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사정도 뭐요? 어떤 국가 보도라는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어야지 당사자 일방이 뭐요? 2번 부도 등 주관적 사정 변경 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같은 뭐요? 전세계약의 가장 기초된 게 요거다 그죠? 전세금. 이와 같이 기초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계약의 어떤 기초 사정이 아닌 나머지 사정의 변경은 동원칙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건까지는 딱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사정 변경 원칙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실효 원칙으로 갑니다. 실효원칙 적용요건. 권리자가 뭐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행사를 합니다.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 그러니까 뭐요?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치 아니할 것이란 정당한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에 반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새삼스레 갑자기 행사를 하는 경우, 너의 이와 같은 권리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를 실효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개념. 실효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불행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믿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에 반해서 갑자기 새3살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체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적용 대상 체크할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대상 권리. 어떠한 권리에 이와 같은 실효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실효의 원칙은 신의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의척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적용되죠. 따라서 모든 권리 그죠? 원칙. 모든 권리가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틀립니다. 모든 권리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도 떴습니다. 해제권 행사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므로 해제권은 실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죠? 이렇게 속입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가 이와 같은 요건만 구비하면 신의체에 반해서 실효가 됩니다. 다만 딱 하나 그죠? 포기할 수 없는 권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 따라서 내가 조상의 후손이다 그죠? 대한민국의 후손을 태어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부정을 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혈연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효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이다 그죠? 인지청구권은 실효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지청구 행사는. 그래서 여기까지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실효원칙.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동원칙은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동그라미 할게요. 모든 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신의책에 반해서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권 등도 실효된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권리니까 항소권 등 소송법상의 권리 모두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 등은 할게요. 인지청구권 등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죠? P입니다. P. 즉 기본 이론 시간에 예를 들다 그죠? 갑이 4공화국, 5공화국의 고위공직자입니다. 자신의 부인이요. 근데 다른 여자로부터 자식을 뒀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각각 A는 남남이죠. 이때 법적으로 자기 자식을 인정하는 제도가 인지제도죠. 그때 갑이 살아 있을 때는 A는 갑을 상대로 당신 자식임을 인정해달라.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청구하는 순간 동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문민정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미 갑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아버지를 상대로 당신 자식임을 인정해달라. 소송 가능하다 그죠? 즉 이와 같이 혈연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모든 권리는 실효 대상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판례들을 볼게요. 그 1번 판례가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거다 그죠? 대표적인 실효 원칙에 적용을 받는 사건. 한전입니다. 한전. A가 직원이죠. 그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개별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세를 받는 그와 같은 직원이었어요. 근데 수용가와 짜고서 일부를 감액해주고 일부는 자기가 받아 챙겼죠. 그래서 발각돼서 잘렸습니다. 근데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데
동료 직원도 똑같은 것 같은 나쁜 짓을 했다가 잘렸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문제를 삼아서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 그러면 동료 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죠. 근데 이와 같은 자신도 이와 같은 권리 행사를 통해서 복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와 같은 권리 행사를 해오지 아니했을 때 한전처가 뭐요? B는 복직 의사가 있지만 A는 복직 의사가 없다 그죠. 그래서 믿고서 다른 어떤 직원들을 다 채용해서 업무에 종사시켰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나도 복직하겠다 그죠. 이와 같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 원칙에 이배돼서 허용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근로관계도 뭐요? 모든 법률관계 원칙적으로 실효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인지청구권은 실효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3번 해제권 체크하시면 되죠.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립니다. 해제권자가 장기간 해제권을 행사치 않고 그죠. 오히려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를 해오는 사정 등에 비춰서 상대방은 더 이상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치 아니할 것으로 정당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해제를 하는 것은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3번 판례. 그래서 나의 토지 위에 국가가 송전탑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요? 국가를 상대로 철거 주장 등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내가 타인으로부터 뭐요?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가 장기간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는 실효될 수 있다 그죠. 근데 나의 권리가 실효가 되었냐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양도인의 권리 불행사 기간까지 고려해서 실효 여부를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뭐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나만의 권리 불행사 기간을 따져서 실효 원칙의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하느냐. 당연히 뭐요? 후자다 그죠. 따라서 3번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치 아니했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은 아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인지청구는 실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생 원칙이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 다른 말로 금반원의 원칙이랍니다. 자, 첫 번째, 행위자가 앞서서 뭐요? 선행행위를 해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선행행위를 믿고서 어떤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뭐요? 행위자가 뒤돌아서서 자신의 앞선 행위하고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해옵니다. 그때 그 후행 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순간 선행 행위를 믿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 등을 끼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신의 앞선 행위에 모순되는 후행 행위는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이 될 수가 없다를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 판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신의책 위반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판례. 은행이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코자 하여 사전에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 그죠. 그때 세입자가 첫 번째, 나는 무상 거주하고 있다. 확인서까지 작성. 그 키포인트 잡으면 돼요. 그럼 요 판례입니다. 근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니까 뭐요? 나도 받아갈 보증금이 있다. 앞선 확인서 작성 행위가 모순되죠. 그래서 그자의 뒤에 이와 같은 행위는 시리책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2번 판례도 똑같아요. 자, 소유자의 부동산에서 법상 원인 없이 어떤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나는 이 절차를 통해서 그 경매 진행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줄, 이와 같은 뭐요?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도 받고 뭐요? 경락일부터 이사 비용까지 챙겨서 임의로 부동산을 명도까지 해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도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뭐요? 그 강제집행 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법적 효력이 없다 그죠? 주장하는 것은 앞선 이와 같은 행동과 모순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이미 출제됐던 거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퇴직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행동, 그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해고를 다투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죠? 근데 뒤돌아서서 해고 무효 소송을 걸어오는 행위는 앞선 행동과 모순돼서 허용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 4번 판례는 여기서 출제될 수 있고요. 무건 대리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기본 판례죠.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5번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승인을 해버렸어요. 양수인에게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그죠? 그게 첫 번째 정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서 채권 양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변제 못하겠다 그죠? 앞선 행동과 모순됩니다.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판례, 갑이 자신 스스로 보증을 서야 될 사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하청업체 사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증을 서게 해놓고 실제 자기 거니까 자신이 변제를 했죠. 근데 이를 이유로 그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판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취득 사실을 알고서 약속했던, 모르고 약속했던, 나는 그로 인한 효과를 주장치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선 행동과 모순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딸 체크할게요. 이미 우리 시험에도 예전에 한번 출제됐던 기본 판례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일단 신의적 권리남용 파트에서는 딸이 2명이 등장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례는 무조건 권리남용이다 또는 신의적 위반이다고 결론 내시면 돼요. 그 판례 사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떤 사안이냐면은 아버지가 토지가 없는 딸에게 자신의 토지를 공짜로 빌려줘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게끔 땅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딸이 예를 들면 사업에 망해서 그 건물이 딸 소유 건물이 경매로 경락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도를 돌변해서 경락받은 자에게 건물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예.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교과서 기출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개별 강행법규와의 관계. 그래서 이 지문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돼요. 법에 위반해서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그러면 바로 뒷부분 가면 돼요. 중간에 안 속이니까. 그때는 무효임을 주장하더라도 결론 신의적 위반이 아니다 그죠? 즉 우리는 결론을 묻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중간에 가정은 절대 안 속이니까 어떤 것을 묻고 있느냐 그죠?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 결론을 가시면 돼요. 결론. 따라서 보니까 자신 스스로 무효임을 알고서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사후에 이르러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죠? 그게 결론. 신의적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법에 위반해서 무효임을 알고서 법률 행위를 한 자. 그러면 이 판례이기 때문에 결론 신의적 위반이다 아니다를 바로 확인합니다. 그 신의적 위반이 아니다죠. 아니다. 그 다음 니은 체크할게요. 강행 규정.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민법 위조는 강행법규다 그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예적으로 체크할게요. 예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 개별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가 불합리할 때 예적으로 신의책을 적용을 해서 그 부당한 결과를 고치는 어떤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했죠. 따라서 일반 보정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는 때에는 예적으로 신의책을 적용해서 보정인의 책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면 이 판례는 여기 아니면 사기 파트다 그죠? 오늘 신의책에 떴기 때문에 결론 뭘 묻는 겁니까? 신의책 위반이다 아니다를 묻는 거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고지할 신의측서의 의무가 있다. 그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옳지 아니한 것은 기억만 틀렸다. 그죠?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확인하고 쉬었다 지날게요. 매일 문제 2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면 권리 남용이 된다. 그죠? 맞죠? 그 다음 한 개입니다. 제한능력 적합게요. 제한능력자 제도와 신의척 제도가 충돌하면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제한능력자 제도. 그죠?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도 신의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즉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신의 성질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남용은 될 수가 없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척은 창설, 변경, 소멸의 기능을 수행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4번 권리 남용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청구권 행사가 남용되면 법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4번 주된 적용 범위 신의척은 믿음 관계 있는 자, 즉 채권법에서 주로 적용이 되고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주로 물권법에서 주로 적용이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권리 남용 금지 이하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